서울 용산 국방부청사가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시 청와대는 100% 민간 환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경북을진 산불 현장을 방문해 공평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문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만납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인 걸 감안해 거리 두기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차관 측이 차량이 운행 중인지조차 인식 못할 정도로 술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밤중 금거래소 사무실에서 거액을 훔친 남성이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보안업체 직원들이 외부를 둘러보는 동안 건물 안에 숨어있는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시가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세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 시민은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젠더 갈등이 선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20대 남녀 표심은 어땠는지 따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제3의 장소로 옮기는 방안까지 선택지에 놓고 고심 중입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던 광화문 정부 청사로 갈 경우에 광화문 광장 이전과 맞물려 여러 혼선이 예상되고 청와대 지하 벙커를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서울의 중심인 용산인데 기본적인 시설을 모두 갖춘 국방부 청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 청사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건지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 재개장을 목표로 광화문 광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 서울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이 조성될 경우 반경 100m 내에선 집회나 시위가 금지돼 광장의 역할과 상징성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이곳 용산의 국방부 청사입니다. 이곳에는 유사시 작전지휘가 가능한 이 지하 벙커에 헬기장까지 있어서 청와대 기존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청와대 시설의 100% 민간 개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앞 용산 미군기지 부지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대통령이 국민과 더 가까워진다는 공약 취지도 살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속히 어느 한 군데가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달 안에는 끝내야 되는 일이니까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 관저는 외교 국방장관 공관이나 참모총장 공관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방부 부지가 넓어 이곳에 관저를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개혁 TF는 이와 함께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인 외교부 건물을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청와대 개혁 임무를 총괄하는 인사는 취임 때까지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위치를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첫 지방 일정으로 동해안의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후보 시절 같은 곳을 찾아서 주민을 위로한 지 11일 만에 이번엔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해 피해 규모에 따른 공평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한울 원전 3, 4호기 조기 착공도 강조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산불 피해 현장에서 까맣게 타버린 나무를 만지며 안타까워합니다. 다 죽은 거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윤 당선인은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재민 생활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달라며 공평한 피해 보상을 당부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또 좀 차이가 날 테니까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선거운동 중에도 산불 소식을 듣고 이재민들을 찾았었습니다. 11일 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울진을 다시 찾은 윤 당선인은 이재민 피해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다 지원을 해가 총력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윤 당선인은 울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재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동해시 산불 피해 현장에서도 필요한 건의를 마음껏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계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 생활을 하나하나 다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윤 당선인은 소방관과 진화대에 무료 식사를 제공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인수위 인선도 절반 정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엔 관료 출신의 전문가가 기용됐고 정무 사법분과와 취임식 준비위원장엔 호남 출신의 다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면 내일쯤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외교안보분과 간사엔 윤석열 당선인의 중마고우이자 외교 멘토로 꼽히는 김성한 전 외교차관이 발탁됐습니다. 인수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핵심 인사로 꼽혔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 이종섭 전 합참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한미동맹 강화와 상호주의적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민정수석실 폐지 등 조직 개편과 함께 사법개혁, 행정혁신을 주도할 정무사법행정분과엔 호남 출신의 이용호 의원을 간사로 검사 출신인 유상범 의원과 행정학 전문가인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참여합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연금 개혁을 맡을 경제 1분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 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지휘하고 대선 캠프 초기부터 정책을 주도했던 김소영 서울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으로 호남에서 4선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맡았습니다. 국정통합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전체위원 24명 가운데 인선 절반을 마친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까지 남은 3개 분과의 임명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일주일 만인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합니다. 양측 모두 배석자 없이 독대 형식으로 만나서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서 야당 대선 후보를 거쳐 당선인이 된 윤 당선인을 만나는 심사가 복잡할 듯하고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점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건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20년 6월 반부패 정책협의회 이후 21개월 만입니다. 오찬은 비공개로 배석자 없이 이뤄질 예정이며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 모두 허심탄회하게 격이 없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정부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서둘러 보상하는 걸 건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북한이 정권교체기에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윤 당선인은 자신이 검사 시절 구속 기소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퇴임 전에 사면하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권에서도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는 거를 좀 풀어내는 노력을 하시는 게. 다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서 선거법 위반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경수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실제 사면이 될 경우 정치적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독대를 하루 앞두고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둔 시점에 여권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공기업 등에 임명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인사 협의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까지 공공기관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이 문제가 신구 권력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월 한국 IPTV 방송협회장에 임명됐습니다.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에도 대선 한 달 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고 대선 다음 날에도 임찬기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에 기용됐습니다. 모두 억대 연봉과 함께 임기도 보장된 곳입니다. 이 밖에도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롯해 임기가 곧 끝나는 공공기관 여러 곳에 여권 인사가 배치될 거란 말들이 나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새 정부와 함께할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보였지만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와대는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사실상 인사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여권은 박근혜 정부 임기 말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를 알박기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먹기가 성행해서 모럴 해저가 심각해졌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공개 언급했습니다.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검찰 내에선 임기 1년 이상 남은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있고 사실상 임기를 채우기 힘들게 됐다는 현실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동시에 김 총장 체제에서 미온적이거나 미뤄져 왔던 수사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이어졌던 김호수 검찰총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 김 총장 거취를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윤 당선인이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 총장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거라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선인 최측근 인사의 발언인 만큼 검찰 내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선 김 총장에게 사실상 공개 사퇴를 요구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총장이 사퇴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그동안 정권 교체와 함께 총장 중도 사퇴가 많았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임기를 마치기 힘들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총장은 대선 직후 지인과의 통화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조만간 일부 고검장들과 만나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검토되면서 광화문이 아닌 용산 대통령 시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인사도 퍼즐이 속속 맞춰지고 있는데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고스란히 묻어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잘하는 인사인지 정치부 박성재 기자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단 청와대 이전 문제부터 좀 물어보죠. 용산이 광화문보다 더 나은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 집무실과 이 헬기장 지하 벙커가 한 공간에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정부 서울청사의 집무실, 기존 청와대 자리에 지하 벙커가 있으면 긴급 상황 시 대통령이 차량 등을 이용해서 또 급박하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정상적인 대처 방식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 내에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갈 만한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 공실이 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국방부는 일부 이전이 또 불가피하게 되는데요. 예. 사성 장군 출신 인사는 국방부는 6회공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로 옮겨서 함께 두는 것이 전시 대비와 효율적인 작전 수행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광화문보다는 용산이 훨씬 더 현실성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용산 대통령 시대 단점은 어떤 게 꼽히고 있습니까? 네, 이 경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문제를 뜻하는 건데요. 예. 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도 국방부 주변에는 고층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아니 훤히 들여다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주상 복합 아파트가 많이 생겼어요. 저기. 그렇습니다. 이 담장을 그러면 현재보다 높게 올리거나 아니면 건물 외벽에 특수한 필름 코팅 등으로 이 보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방부 주변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시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는 의미인데,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 사실상 뭐 지금 구중궁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청와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비판이 벌써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청와대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됐었던 이 대통령과 참모진의 이 물리적 거리 문제는 또 해소가 가능합니다. 한 건물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실제로 대통령 참모진이 한 건물을 쓰면서 수시로 소통을 하면 문고리 권력도 사라지게 된다.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진척됐으면 뭐 어쨌든 분명히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번 주 안에 결론 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도 이제 절반 정도 위원의 명단이 채워졌는데 박 기자 보기에 윤석열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 같습니까? 네, 이 정치권에 나오는 평가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능력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예. 인위적인 성별, 학벌, 지역, 출신 배분이 없다는 건데요. 실제로 4명뿐인 위원장 지책을 한번 보면요. 아주 특이한 점이 좀 발견이 됩니다. 예. 모두 현 여권 출신 인사라는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공동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예. 박주선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DJ정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출신입니다. 예.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많이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는 MB정부 외교부 차관, 김태효 전 대통령 전략기획관도 MB정부 인수위원을 지냈습니다. 경제 1분과의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비서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미르 K재단 설립 실무회의를 주재해서 특검에서 또 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윤 당선인과는 또 악연이라고 하면 또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가에서 워낙 실력을 인정받는 데다가 이 선후배 관료들로부터 신망도 좀 두텁다 보니 역시 능력주의 인사로 꼽힙니다. 예, 역시 윤 당선인이 이제 검찰 출신이니까 윤 당선으로부터 이제 조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참 특이한데, 자 그런데 정치적 인사라는 것이 너무 또 정치적 안배, 이를테면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정치적 안배가 없으면 이것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인수위원회 12명을 포함해서 총 18명의 저희가 이 학교 출신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서울대 출신이 11명으로 60%가 넘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나온 서울대 법대는 박주선, 권영세, 원희룡, 유상범, 최상목 등 5명이나 됩니다. 이 능력주의 인선이라지만 그냥 지나친 쏠림은 또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능력도 좋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참고할 만한 대목이군요. 예, 박성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하루 사망자가 300명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터 운영을 확대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리두기 폐지 수준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추모공원. 화장로를 하루 4차례 운영해 100여 건의 화장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장로 운영 횟수를 5차례로 늘렸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입니다.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또 코로나 사망자도 매일 거의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하루 새 숨진 확진자는 293명. 역대 최다 사망자 수로 10대 미만도 2명 포함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900명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최근 4주간 치명률이 0.1%도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계절 독감도 연간 최소로는 한 2,500명 그리고 많을 때는 한 5,000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하고 폐렴 사망자의 경우에는 몇만 명 정도 1년에 발생을 하는 상황이라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치명률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거리두기 폐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커지고 있습니다. 6인 모임, 밤 11시 영업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안도 내일 논의될 것으로 알려집니다. 최종안은 오늘 1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소 4월 초까진 사망자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정부도 우려하는 만큼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예, 오늘은 조금 전 9시까지 이미 확진자가 4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먹는 치료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군인일수록 치료제가 더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약을 못 구해서 발을 구르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품귀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박상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서울의 병원입니다.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이 있는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치료합니다. 대부분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인데 최근 매일 100명 넘게 약 처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약이 동이 나면서입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떨어졌는데 지금 어제 오늘까지도 아직 약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증상 발현 후 5일 내 약 복용 시 입원과 사망 확률은 89% 줄어듭니다. 반대로 복용 시기를 놓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계약한 팍스로비드 물량은 76만 2천 명분. 이 가운데 현재까지 16만 3천 명분이 들어와 5만 3천여 명이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폭증에 따라 약이 필요한 집중관리군 환자는 매일 4, 5만 명씩 추가되는 상황. 주사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일부에선 품귀 현상을 빚습니다. 렘데시비르가 제일 필요한데 렘데시비르가 공급이 안 돼요. 약이 들어올 때 간간히 쓰고 있는 상황?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집중관리군에서 50대를 제외하는 등 치료 역량을 고위험군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위험군의 먹는 치료제 치료가 더 신속하게 처방될 것으로. 하지만 수요에 비해 치료제 공급량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한밤중 서울 도심의 금 거래소에서 3억 5천만 원어치 금품이 털렸습니다. 경보음을 듣고 달려온 보안업체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용의자는 건물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 CCTV에서 확인됐는데요. 용의자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밤 11시 50분. 후드티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불 꺼진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24살 박모 씨가 서울 종로의 금거래소에서 금덩어리와 귀중품 등을 훔치는 현장입니다. 곧 도난경보기가 작동해 경보등이 깜빡거리고 보안요원들이 도착합니다. 창밖에 보안요원이 비춘 불빛이 움직이자 당황한 박 씨가 몸을 숨기며 기어다닙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은 박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고 이후에도 2차례 더 출동했지만 역시 그대로 철수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1시간 40분 동안 4kg 상당 금부치와 명품 시계 등 3억 5천만 원어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3번 출동하고도 박 씨 절도를 막지 못한 보안업체 측은 금거래소 사무실 열쇠가 없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 씨는 훔친 귀중품을 바로 현금화해 고급 외제차와 고가 가방을 구매하는 등 사흘 만에 1억 5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경찰은 CCTV 동선 분석 등으로 12일 한 백화점에서 박 씨를 붙잡고 나머지 귀중품과 현금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범행이 벌어진 날 금거래소 직원은 보관 금고 잠금 장치를 잠그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액의 물건을 보관하는 거래소에서 잠금 장치는 기본 아닐까 싶은데 석연찮은 부분은 이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차에서 한 남성이 내리더니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박모 씨가 범행 이틀 전 금거래소 건물 지하에 차를 세우고 현장 사전 답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해당 금거래소는 금부치를 사들여 금괴로 만든 뒤 판매해왔습니다. 금괴는 보통 금고에 보관하는데 범행 당일에는 보관용 금고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은 그 금고에 보관하게끔 안내를 드리는데 여기 그냥 캐비넷에 넣어놨더라고요. 경찰은 박 씨가 사전 답사에서 이런 상황까지 확인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이날만 잠금 장치를 안 한 건지 원래 잠그지 않는 것인지 등을 파악하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보안업체가 출동했을 당시 거래소 측의 대응에도 석연찮은 점이 있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업체 측은 범행 당시 보안요원이 출동해 금거래소 측에 3차례나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는데 거래소 측에선 내일 얘기하자는 답변만 할 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거래소 측은 언론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경찰은 훔친 금을 판매한 경위와 함께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했습니다. 휴게실 앞 난간에서 잠시 쉬던 중 벌어진 일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건설 현장 근로자 사망은 더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발전소 내부 철제 난간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남 고성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48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동료와 2인 1조로 석탄 분배 장치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잠시 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반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휴게실 앞 난간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난간은 어른 허리 높이인 110cm였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잠시 다른 쪽으로 보는 사이에 있었는데 안 보여서 밑으로 보니까 떨어져 있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난 8일까지 건설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이 늘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인데요.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해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한 이유는 이채연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너 뭐냐? 다 찍혀 이거? 너 뭐야? 다 찍혀 이거?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법정에 섰습니다. 택시기사한테 합의금 3만 원 왜 주셨는지. 이 전 차관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어디에 있는지, 상대가 누군지, 차량이 운행 중인지 인식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관련해 심신미약을 내세운 겁니다. 폭행 이후 택시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점도 증거인멸을 위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기사에게 소극적으로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택시기사가 메신저 대화방의 영상을 삭제한 건 자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담당 경찰관 A씨도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가 부실 관리 논란을 낳았을 당시에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의 대처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 사무총장 아들이 선관위로 이직하는 과정과 승진, 그리고 해외 출장에까지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19년 11월 인천시 선관위가 올린
7급 이하 경력직 채용 공고문입니다. 1차 서류 전형은 7급 이하 행정직이 주요 요건이었고 최종 전형인 2차 면접 심사 기준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예의 및 성실성 등이었습니다. 10여 명이 지원했는데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던 김세환 사무총장의 아들 A씨가 최종 합격 2명 안에 들었습니다. 강화군청 8급 직원이던 A씨는 선관위 이직 6개월 뒤 7급으로 승진했고 지난 2월엔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미국으로 11일간 출장 보낸 4명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내부에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연구단 같은 거에 참여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 왕관님 오셨다면서. 김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밤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당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는 확진자들 주장을 난동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나가세요. 중앙선관위는 A씨 채용과 승진 절차에 특혜 소지는 전혀 없었고 재외투표소 출장은 인천시 선관위에서 추천을 받아 교육시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과 A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시가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봉쇄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군은 키이우 15km 지점까지 진격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래 주머니를 쌓으면서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포위한 남부 마리우폴, 폐허로 변한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수도 키이우의 주거 지역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전차와 승용차가 순식간에 초토화됐고 아파트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Нема слів, нема ніяких пояснень, чому вони це роблять. Це дуже страшно і дуже лячно. 주요 도시 외곽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시가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주민들은 삽으로 참호를 파고 훼손될 위험이 있는 예술품들을 지하로 옮깁니다. 모래주머니로 바리케이드를 세우면서 항전 의지를 다집니다. They will lose tanks every street, every block, every crossroad. 여성복 공장은 군수품 생산지로 바뀌었습니다. 속옷도 담요도 품에 안고 있으라고 국기도 만듭니다. 음식과 장비를 지원하는 민간의 손길도 늘고 있습니다. We collect everything from food to clothes and military specific, and we will protect it to the end. 러시아 국영 TV에선 뉴스 생방송에 한 여성이 들어와 전쟁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세계 최대 핵 보유국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핵 공포가 위협적입니다. 이 유엔은 러시아에서 파악된 수상한 움직임에 핵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요청했던 군사 지원을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게 현실이 될 경우에는 국제사회 급변이 전망됩니다. 최우정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요청한 건 5가지입니다. 지대공 미사일과 무인기, 장갑차, 수송 차량, 정보 장비입니다. CNN은 전투 식량도 목록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도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중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돕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watching very closely the extent to which the PRC provides any form of support, whether that's material support, financial support, to Russia. 로마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미국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지원을 한다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 서방대 러시아 중국의 무력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은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近期美方在乌克兰问题上接二连三地散布针对中国的虚假信息，用心险恶。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핵전쟁 우려는 계속 나옵니다. The prospect of nuclear conflict, once unthinkable, is now back within the realm of possibility.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예, 과거의 경우를 보면 보통 대선에서 진 후보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일정 기간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지사의 경우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고 비대위 인선에도 관여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전 지사 지지자들은 이재명계 비대위원장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을 보냈고 반면 친문계에서는 배은망덕하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의 복귀 시점과 역할을 둘러싼 신경전이 대선 끝나자마자 시작된 셈인데 왜 그런 건지 민주당의 속사정을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친문 성향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다는 인증글이 잇따릅니다. 이재명계 의원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 지사가 해단 식후 나흘 만에 또 미안하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자 힘내라는 등의 댓글이 10,0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이 전 지사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하고 일부 비대위원들에겐 직접 잘 부탁한다는 연락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께서도 연락을 주시고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도 그런 걸로 알고 계시고. 네네. 비대위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친문, 친이낙연계 의원들 사이에선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이 전 지사가 방관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한 의원은 호남에서 90% 가까운 몰표를 만들어줬는데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이 없다며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다음 주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전 지사 측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측 후보가 맞붙으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는 성별에 따라서 상반된 지지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일각에선 양 후보 측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두고 한국 정치에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대 이하 여성의 58.0%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20대 이하 남성의 58.7%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커뮤니티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갈등이 좀 심화됐다고 느끼는데 선거가 끝난 지 엿새가 지났지만 아직도 인터넷상엔 젠더 갈등이 이어집니다. 유명인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근거 없이 분류해 1번 남, 2번 여 등으로 규정 짓는 목록이 나돕니다. 실제 투표 여부는 확인되지도 않지만 서로 입장에 따라 비난 댓글을 올리며 대립을 이어갑니다. 내 주변에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그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거라고 생각. 여기에 정치권마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공방해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과잉 이념 같은 급진 페미니즘을 걷어내고 상식의 차원에서 여성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히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대립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젠더 갈등이 한편으로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본인들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지 않았나?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성별 갈등 봉합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2030 표심을 두고 정치권은 아전 인수식의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선거와 비교해서 이른바 2대남 2대녀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유독 더 갈라진 건지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선거 수치가 젠더 갈등의 현주소를 100%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정치권이나 언론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이번 대선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이 어떻게 갈렸습니까? 네, 지상파 3사 이번 대선 출구조사를 보면요. 20대 남성 58.7%가 윤 당선인을 택했고 20대 여성 58%는 이재명 후보를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보단 덜하지만 30대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30 여성들이 막판 이 후보로 결집해서 여가부 폐지 등을 공약한 국민의힘을 심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 특히 20대만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역대 선거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까? 과거 대선을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인 18대 대선 출구조사 때는 20대 여성의 69%가 또 30대 여성의 65.1%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택했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각각 30.6%, 34.7% 지지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수치로만 보면 이때는 더 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19대 대선도 보겠습니다. 이땐 출구조사에서 성별, 세대별 예측 득표율이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직전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참조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의 56%, 30대 여성의 59%가 문 후보에게 표를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각각 8%, 안철수 후보는 11%와 16%의 지지가 예상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10년간 치러진 3차례 대선을 봤을 때 2030 여성층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세가 강했고요.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역대 민주당 후보 중 예상 득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 중에 2030 여성 지지를 가장 많이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녀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쪽으로 확 쏠린 건 아니군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데 오히려 일부가 등을 돌린 걸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성을 보시겠습니다. 10년 전 대선에는 20대 남성의 62.2%, 30대 남성의 68.1% 역시 문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5년 전에도 20대 남성, 30대 남성 모두 문 후보가 1위였습니다. 예. 2030 남성층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부동산 민심이 극에 달했던 이 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때는 오세훈 후보가 20대 남성에게서 무려 72.5%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국 이후로 불만감 같은 것들이 표로 표출된 것 같아요. 정권에 대한 반감, 부동산 문제 맞물렸었던 것 같아요. 이후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대남 공략에 적극 나섰는데 윤 후보는 이대남에게 58.7%의 지지를 얻어서 이 오세훈 시장 당선 때보다는 지지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예, 종합해 보면 이번 대선에서 2030 여성과 남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표가 좀 움직인 측면이 분명히 있군요. 네, 20대 연령 전체 득표율을 보면요. 18대 대선 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65.8% 대 33.7%, 그리고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47.6% 대 8.2%로 압도했는데 이번 20대 대선 때는 47.8% 대 45.5%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30대가 과거에 비해서 민주당을 덜 지지한 거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되고. 예, 결론적으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많이 했던 20, 30대 가운데 상당수의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서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이걸 젠더 갈등의 결과로만 해석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좀 의문이 있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화식 먹인 한우 들어보셨을까요? 전통 방식으로 삶은 여물을 먹인 소로 일반 한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실제 여물은 조금만 주고 화식 한우로 판매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현대 서산농장. 전통식 삶은 여물, 이른바 화식으로 한우를 키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볏짚을 일부 찌더니 생볏짚을 더 많이 섞어 여물을 만듭니다. 더구나 화식이 아닌 일반 사료를 더 많이 먹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소를 키운다는 홍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농장 직원은 이런 화식 여물마저도 출하를 6개월 남긴 소에게만 먹였고 비율 역시 전체 급식량의 10%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화식이라는 이름으로 1kg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kg에도 7% 정도만 화식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소비자분들한테 죄송하고. 이렇게 키워진 한우는 여물만 먹인 소 등으로 광고하며 유명 백화점에서 팔렸습니다. 화식이란 말에 가격도 일반 한우보다 40%까지 비싸게 판매됐습니다. 진실해야 그게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믿고 그걸. 업계에선 화식 비중이 낮아 과장 광고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현대농장은 자기들이 광고를 한 대로 키웠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 안 팔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해당 농장의 모회사인 현대차그룹은 품질 기준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6개월 전부터 하루에 5kg 이상씩 급여하는 거가 저희 품질 관리 기준이에요. 공익신고에 따라 경찰은 해당 농장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현대농장과 백화점은 화식 관련 광고를 수정하거나 내렸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슈베르트 후기 소나타를 담은 6집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덧 데뷔 20주년 40대를 바라보는 임동혁의 연주는 더 뜨겁고 더 고독해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쓸쓸하고 애잔한 정서의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1번. 임동혁은 슈베르트가 말년에 작곡한 후기 소나타와 함께 데뷔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때쯤에 캡처를 해가지고 녹음 음반으로 남기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20대, 30대 초반에 연주하고 지금은 차이가 있으니까. 2005년 한국인 최초로 쇼팽 콩쿠르에 입상한 이후 팬덤이 생길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아온 클래식 스타. 데뷔 이래 늘 탄탄대로를 걸어온 임동혁이지만 그의 마음을 끈 건 화려함보다 슈베르트의 고독 쪽에 가까웠습니다. 되게 외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고독하고. 그런 점이 되게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병상련이라는 느낌이 조금만 들어요. 어느덧 데뷔 20년. 20대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하며 스스로를 단련하지만 무대는 여전히 떨리고 두려운 곳입니다. 저는 무대 공포증이 심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내 자신이 되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음악가가 되기를 늘 꿈꾸는 임동혁.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음악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잘해줬다고 칭찬할 만한 거는 글쎄요. 아직도 음악을 사랑하는 거. 아직도 음악을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넘친다는 거.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나는 한때 세상을 지배했지. 내 말 한마디에 바다가 출렁거렸어. 이제는 사방벽에 에워싸여 깨닫네. 내성은 소금과 모래 기둥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권력의 몰락을 풍자한 이 노래의 표지그림은 프랑스 7월 혁명을 찬미한 명화입니다. 그렇듯 웅장한 리듬을 타고 관중이 터뜨리는 떼창이 민중의 함성 같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페이스북 첫 화면에 올려 자신의 운명을 내다본 선곡 같기도 하다는 얘기가 나왔죠.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시우스 왕은 신하 다모클레스가 권력을 부러워하자 왕좌에 앉아 위를 보라고 했습니다. 천장에는 한 가닥 말총에 매달린 날카로운 칼이 머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방심하거나 오만해져서 칼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이 다모클레스의 칼은 떨어져 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에 출근한 첫날 민정수석실 폐지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선언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5대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며 권력 수호에 앞장서온 호위무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운명을 결정할 온갖 정보가 쌓이고 무소 불위의 권한을 전방위로 휘두를 수 있어서 권부 안에 권부로 불리죠. 그래서 민정수석실 폐지는 일단 제왕적 대통령을 떠받쳐온 그 한 축을 버리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권력의 단맛에 빠지지 않겠다는 경계 몸짓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돌아보면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지키기에 골몰하느라 친인척 비리와 측근 전횡에 눈 감은 결과가 대통령을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권력의 허리가 꺾인 채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대통령이 한둘이었던가요?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 자리를 윤 당선인이 되살리겠다는 것 역시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일 듯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자리가 있건 없건 모든 것은 권력을 쥔 사람이 할 나름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새로 법무비서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 민정수석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했다는 게 초대 법무비서관의 증언이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영장심사에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법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일말의 진실이 있습니다. 권력이 위험한 것은 강력한 중독성 때문입니다.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마음껏 휘두르고 싶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절반만 행사해야 한다는 김종필 전 총리의 어록을 떠올리게 됩니다. 3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권력은 뇌를 바꾼다 였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지역별로 유의할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역인데요. 초미세먼지가 정체되겠고요. 서해안 쪽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200m의 앞도 보기 어려울 정도니까요.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따뜻한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구가 5도 등으로 아침에는 아직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와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20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5일 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